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가 군사 기밀을 가지고 귀순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팔아먹은 놈, 3대를 멸족하라. 북한군이 혈안이 되어 탈북 경로를 봉쇄했지만 길을 쓰고 숨기려던 이것이 이미 전 세계에 폭로된 이후였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것이 무엇이기에 북한이 이토록 벌벌 떨며 몸을 사리는 걸까요? 상위 1%의 삶을 누리던 그가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탈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북한 공군에서 10여 년 복무하며 최정예로 분류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특권을 전부 누리며 살았지만 인간의 목숨이 설탕 한 줌보다 못한 비극을 목격한 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리강철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공군 정비대대 핵심 엔지니어로 국가 최고 기밀인 전투기 엔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기술자였죠. 집안에는 늘 쇳내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아버지 따라 정비대대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를 볼 때마다 언젠가 저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조종석에 앉은 저 자신을 상상하곤 했어요.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단순히 기술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돈의 8촌까지 출신 성분이 철저히 검열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반역이나 월남 같은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이었어요. 그 다음은 절대 충성심입니다. 하늘 위에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철저한 사상 무장은 필수였죠. 하늘의 자유는 당만이 허락한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비행장 유일한 핵심 엔지니어라는 특권 덕분에 또래보다 먼저 공군 비행군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하늘을 향한 길이 열린 거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훈련생 선발 과정이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한 번 미끄러지면 영구 탈락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는 데에 최소 4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몇 년에 걸쳐 철저히 검증했어요. 통과한 인원은 일거수일투족이 국가 자산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한 달간의 기본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생활관에서 체력과 지구력을 기르고 총기 안전과 군 기강을 몸에 새겼어요. 심상 정리부터 시작해서 교범 낭독까지 하루 종일 철저한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2년간의 공통 과목이었어요. 수학, 물리, 항공역학을 머리끝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교실에는 칠판 가득 복잡한 공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바로 낙오였어요. 밤새워 공부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신체 검사였어요. 항공의학연구소에서 나이가 지긋한 검사관들이 나와 사상체질부터 관상, 심지어 송금까지 봤습니다. 태양인과 태음인은 비행사고가 잦다며 무조건 탈락시켰어요. 소양인과 소음인만 선발되는 이상한 잣대가 실제로 적용됐죠. 기술과 체력뿐만 아니라 생각과 체질까지 규격화된 사람만이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섬뜩한 시스템인지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아요. 그 와중에 정신교육과 사상교육은 더욱 강화됐어요. 매일 아침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임무 수행 중 자폭을 포함한 극단적 희생 정신을 반복 학습시켰어요. 국가가 곧 김씨 부자이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이 모든 관문을 뚫고 올라간 조종사는 북한 전체 상위 0.1%의 특권 계층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우선 배급이 끊길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흰쌀, 소고기, 초콜릿, 버터, 우유, 달걀이 산더미처럼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매일이 잔칫날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줘도 남을 정도로 풍족했죠. 저희 집은 특히 인심 이후에서 조종사 집 근처에 살면 배 고를 일 없다는 말까지 있었어요. 과일 상자와 각종 생필품이 쌓여있는 우리 집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훈련소 식사도 완전 달랐습니다. 반찬이 12가지에서 16가지씩 나왔어요. 특별한 날에는 케이크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풀죽으로 연명하던 시절, 조종사 식판 위에는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도 조종사들 삶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있는데 저희 식탁에는 여전히 기름진 음식이 넘쳐났어요. 경납고에서 들려오는 금속 울림과 연료 냄새, 겨울철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래도 풍족했습니다. 조종사는 가족들까지 특별 대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보다 조종사 보호 원칙이 우선이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느 조종사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전화 몇 통으로 조용히 무마된 것입니다. 감옥 대신 공개 비판 한 번으로 끝났다고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종사가 체제에 반감을 품고 탈출하면 국가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에요. 가족까지 체제에 묶어두는 안전핀으로 활용한 거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사이에서는 특권이 법 위에 있다며 분노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저는 22살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어요. 그 후 총 6차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70여 명 동기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실력자로 인정받았죠. 25살에는 김씨 가문 생일에만 특별히 하사하는 명함 시계까지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당성자금을 바쳐도 받기 어려운 명함 시계를 그 젊은 나이에 거머쥔 겁니다. 모두가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라며 우러러봤어요. 명함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치솟았습니다. 교관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북한 체제 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미래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곧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한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를 동경하던 동네 8살 남자아이 정호였어요. 저희가 배급받은 식량품을 나눠주던 집의 아이였는데 제복 입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리 대위 동무, 저도 동무처럼 멋진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종사의 꿈을 키우던 총명하고 씩씩한 아이였죠. 정호의 부모님은 과수원 노동자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현실 때문에 조종사가 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아이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그 한마디에 정호의 눈동자는 우주를 담은 듯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정말 별처럼 맑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어느 날 저희가 배급받은 생필품과 음식을 나눠줄 때 오랜만에 설탕도 함께 나눠주었어요. 정호는 설탕 한 조각을 혀끝에 올리더니 단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남은 조각은 동생 줄 거라며 소중히 챙기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저는 김씨 부자만을 위해 전용으로 관리되는 과수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원래 정호와는 이런저런 말동무를 해주곤 했기에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정호야, 너희 아버지가 일하는 과수원 말고 특별한 과수원이 있는 거 아니? 거기서는 달고 맛있는 자두를 키우기 위해 나무 밑에 설탕을 100kg씩이나 묻어둔다고 해. 정호는 눈을 더욱 크게 뜨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심코 한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뒤 정호네 집에 설탕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정호는 나무 밑에 설탕이 100kg씩 묻혀 있다는 신기한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이에게는 마치 보물섬 이야기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철조망을 뚫고 김씨 부자 전용 과수원에 들어갔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파서 땅에 묻혀 있는 설탕을 한 움큼 꺼내어 입에 넣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입가에는 설탕이 묻어 있었고 손과 무릎은 흙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움큼 더 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마 동생과 나눠 먹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경비군에게 그대로 들켜버린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병사는 아이를 거칠게 잡아 끌며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북한의 최고 목표는 최고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입니다. 주민의 기본 인권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죠. 국민의 삶보다 권력자의 입맛이 우선인 체제였습니다. 8살 남자아이가 설탕을 파먹은 사실이 발각되자 당국은 이를 국가적 문제로 키웠습니다. 장군님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걸 방해했다. 신성모독이다. 자두를 훔쳐 먹은 것도 아니에요. 글 속 설탕 찌꺼기를 조금 먹은 것뿐인데도 마치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정호는 곧바로 끌려갔고 이후로 가족조차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결국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8살 된 아이에게 공개 처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고위 간부 집안은 사람을 죽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시키면서 배고픈 아이가 흙 속 설탕을 한 줌 퍼먹었다고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말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 말에 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강제로 집합된 가운데 정호는 말없이 끌려 나왔어요. 아이의 맨발이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강제로 불려나갔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정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저 아이가 죽게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총성이 울리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정호의 작은 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 어딘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의 목숨이 설탕 한 줌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극심한 불평등과 인권유린 실상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호기심 많은 아이에게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정호의 맑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극심한 죄책감 때문에 훈련 중에도 실수를 연발했어요. 급강하 시도를 하다 고도를 회복하지 못해 교관이 급히 기체를 인계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실수였어요. 속으로만 삼키기에는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기 장명국에게 꺼내선 안 될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명국아, 어떻게 8살밖에 안 된 아이를 총살할 수 있나? 장명국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호의 죽음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설탕 조금 먹었다고 죽이는 게 말이 되냐 말이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믿었던 동기 장명국이 제가 한 말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상부에 일러바친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체제는 충성심마저 경쟁하게 만들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괴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저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뱉었던 단 한 문장 때문에 저는 귀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종사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순수했던 눈빛, 저도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라던 그 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가 꿈꿨던 하늘을 향한 소망이 결국 제가 이 지옥 같은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의 씨앗이 되었어요. 훈련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장 결함이 큰 사람을 단상 위에 세워놓고 단체로 비판하는 사상투쟁이 실시되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그 대상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조종사 동기 사이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던 제가
하루아침에 단상 위에 올라가 고함과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으로 추락한 거예요. 사상투쟁 당일, 대강당의 70명의 동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동료애가 넘쳤던 그 공간이 갑자기 법정처럼 무겁고 차가워졌어요. 저는 단상 중앙에 끌려갔고 집중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70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고함치며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동기가 일어나더니 제게 소리쳤습니다. 인간 폐기물 같은 놈, 군기 문란의 주범이다. 평소 저와 농담도 주고받던 친한 동료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의 불충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조종사 자격이 없는 배신자. 저는 무릎 꿇고 앉아 그 내용을 전부 종이에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5명 정도 지나니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공개 비판 속에서 제 영혼은 갈리갈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고동락하던 전우들이 잡아먹을 듯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삐떼질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끝날 때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은 저려서 감각이 없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손목은 글씨를 너무 많이 써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이때 장면을 떠오를 때면 아직도 잠을 못 이룹니다. 사상투쟁이 끝난 후에도 동기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말이에요. 이건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따돌림이었어요. 국가가 종용하는 국가 차원의 폭력이었습니다. 저를 본보기로 삼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침묵하고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감시했고 경쟁이라도 하듯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없는 말도 지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사상투쟁 이후 저에 대한 24시간 숨막히는 밀착 감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사격 훈련할 때에는 동료가 대놓고 총을 들고 저를 감시했어요. 혹시 총구가 아군에게 향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껏 충성을 다하고 메달을 6개나 받았는데 굉장한 모욕감이 들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비행 중에도 감시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조종하는 동안 다른 비행기가 계속 따라붙어 있었어요. 착륙한 뒤에도 시동을 끄고 내릴 때까지 하늘을 돌며 혹시 모를 탈출을 막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시는 평생 다져온 엘리트 조종사로서의 자부심과 충성심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끝없는 감시, 언제 또 사상투쟁에 불려나갈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훈련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조종관을 잡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완벽했던 제 비행 실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실수가 늘어났고 교관들의 질책도 거세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호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작은 몸이 총성과 함께 쓰러지는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죽은 아이, 그리고 그 말을 고발한 친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제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북한 체제 아래에서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절망감과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탈북할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뇌는 뿌리 깊고 강력했어요. 북한 조종사로서의 삶 이외의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 따돌림과 억압이 심해지면서 가슴속 깊은 반발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감시와 모욕이 저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훈련 중 조종석 안에서 전파가 잡히는 한국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가 잡힌 신호였습니다. 주체 사상 주입과 혁명 구호만 외치는 북한 방송과 달리 한국 라디오에서는 일반인들의 푸근한 일상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감미로운 노래와 잔잔한 진행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감정이나 일상보다는 오직 체제 찬양과 충성 맹세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진실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배운 것과 정반대였어요.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동안 김씨 정권은 사치와 향락을 즐긴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북한군은 남조선이 내일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수 있다며 상시 경계 태세를 갖추게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북한 체제에 남은 일말의 충성심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부 고발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제가 또 다시 사상투쟁 대상자로 지목되었다는 거였어요. 다시 70명 앞에 서서 3시간 동안 치욕을 당해야 한다니 오금이 저렸어요.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제 마음을 누군가 툭 하고 그대로 밀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건 단 둘 중 하나였어요. 죽거나 죽을 각오로 도망치거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로커를 통한 육로 탈출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 부담도 컸어요. 수소문해 보니 브로커를 통한 탈출은 짧아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저는 이미 감시받는 몸이라 더욱 위험했습니다. 결국 조종사라는 특수한 위치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하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비행 훈련 때 죽어도 나간다.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연료가 충분해야 했고 편대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훈련하면서 미리 파악해둔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어느 구역에서 고도를 낮추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지, 어느 항로로 가야 가장 빠르게 남쪽으로 갈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내가 귀순하면 부모, 형제, 친척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계획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던 아버지, 맛있는 음식 해주시던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가족 생각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수십 번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니 등 떠밀려서 탈출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최종 결심을 내렸어요. 이대로 있으면 저도 죽고 가족들도 제 때문에 고생할 거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탈출해서 나중에라도 가족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조종하는 미그 19가 세대 편대 중 가장 뒤에 따라가는 3번기에 배치된 거였어요. 그날은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장거리 훈련이라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가다가 죽더라도 더는 이렇게 못 산다. 마지막 밤, 잠들기 전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저는 북한에서의 마지막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기로에서 저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북한에서 마지막 비행,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미그 19 3기 편대가 활주로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저는 3번기 조종석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보였지만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보니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엔진 시동을 걸었어요. 우웅거리는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1번기, 2번기 순서로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가 왔어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3번기 이륙 준비 완료. 무전에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습니다. 미그 19 3기는 폭음을 어지럽게 남기며 스로틀을 올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면서 저는 북한 비행장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 생각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평안북도 상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북한 땅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계획한 대로 2호기를 좌측 상방에 두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어요. 이륙한 지 12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결행했습니다. 있는 힘껏 조종관을 당겨 항로를 바꿨어요. 1호기, 2호기는 북쪽으로, 저는 기술을 돌려 전속력을 다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채살처럼 갈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훈련하면서 미리 파악해둔 레이더 사각지대로 향했어요.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골짜기 밑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지형을 따라 숨어버린 거죠. 선두기는 아직 제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가던 비행기 2대는 이미 북쪽 비행장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라진 걸 눈치챌 때쯤에는 이미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져 있었어요. 계획대로 완전히 따돌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하강의 골짜기와 능선을 파도 타기 하듯 비행했어요. 지형물들에 충돌하지 않도록 고도의 집중력으로 저고도 비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대동강 상류지대와 호수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속도를 시속 800km까지 높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전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번기! 3번기! 응답하라! 북한 공군사령부에서 저를 찾는 다급한 무전이었습니다. 선두기가 다급히 저를 부르는 호출음도 계속 들려왔어요. 결국 발각된 거였습니다. 3번기 리강철! 즉시 편대로 복귀하라!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명령들을 모두 무시한 채 속력을 더욱 높였어요. 위치를 확인해보니 평안도 땅을 넘어 연백호수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방 지역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공중 물체에 대한 무조건 사격 구역이 나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고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지상 100m 상공까지 내려갔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규전선 부근은 공중과 지상군 부대가 집중된 곳이거든요. 언제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올지 몰랐어요. 조종 레버를 더 눌러 지상 50m까지 고도를 낮췄습니다. 나무 꼭대기가 바로 아래로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고도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해안선 상공에 도달했어요. 서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한 한계선을 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이제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도 간다. 죽어도 직진이다. 서서히 고도를 1000m로 높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레이더에 북한 미그 19 전투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초계 비행 중이던 F-16 2대가 제가 있는 쪽으로 긴급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이탈 후 18분 만에 대한민국 인천 옹진군 상공을 가르고 있었어요. 기술을 돌려 방향을 트니 왼편으로 흐르는 섬들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어요. 남한 영공에 도달하는 순간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경 대한민국 내륙에 진입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대낮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거였어요. 북에서 날라온 미그-19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때 갑자기 제 옆으로 F-16 2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한 대는 앞에, 다른 한 대는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여차하면 저를 요격할 준비로 딸깍하고 라고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즉시 착륙 장치를 내리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싸울 의사가 없는 귀순 항공기다. 기어를 내려 착륙하겠다. 투항 의사를 밝히는 국제 공용 수신호였습니다. 앞서 비행하던 F-16이 옆으로 붙더니 조종사가 물컵을 마시는 신용을 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료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 신호였습니다. 당시에는 회답을 못했지만 연료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어요. 긴급 착륙을 하려고 고속도로를 내려봤는데 자동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옆으로 농촌 지역이 보였는데 민가가 피해를 볼 게 뻔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을 산 쪽으로 돌리고 낙하산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어요. 지형을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낙하산을 펼칠 준비를 하면서 구름을 뚫고 하강하던 그때 갑자기 수원 비행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다. 극적으로 항로를 비행장으로 돌렸습니다. 연료 계기판은 이미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도 민가의 피해는 주지 말자. 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았어요. 연료가 마이너스를 가리켜도 바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비행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활주로가 눈앞에 보였어요. 30m, 20m.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11시 9분. 북한에서 마지막 이륙 후 39분 만에 남한에서의 첫 비상착륙에 성공했어요. 조종복과 가죽 자켓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아직 적군으로 오해받아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종관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려고 해도 목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착륙한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코트했던 F-16 비행기 2대도 군인도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텅 빈 활주로였어요. 마치 유령 공항 같았습니다. 섣불리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10분 넘게 시동을 켜놓고 조종석에 앉아서 제게 일어날 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에스코트하던 한국 F-16 비행기 레이더가 고장 났었던 거예요.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이던 제 미그-19를 아군 비행기로 착각해서 파란색 아군 심볼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 나온 한국 비행기에 빨간색 적군 심볼이 붙어서 제 비행기가 아직 하늘을 날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수원 비행장에 북한 전투기가 착륙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자마자 작전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행장에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멀리서 잠복하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섣불리 다가갔다가 자폭할 위험도 있으니까요.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투기 시동을 끄고 천천히 조종석 덮개를 열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투항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하늘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때 멀리서 총을 겨누고 다가오는 무장한 헌병들이 보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쏘지 마시오! 쏘지 마시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헌병이 저에게 소리쳤어요. 권총 풀어서 날개 위로 던져!
저는 즉시 권총을 분해해 날개 위로 던졌습니다. 그때서야 헌병도 총을 내리고 안심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장전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헌병대대 중대장이 꽃 목걸이를 가져와서 제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적군이 아니라 귀순자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군의관이 와서 제 혈압을 쟀어요. 혈압계 소리가 펌핑되면서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금방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높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땀으로 범벅이었던 저는 갈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 물은 극도로 오염되어 마시면 불치병에 걸린다고 세뇌당했어요. 그래서 물 대신 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계경보가 발령되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상황이었기에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빈속에 양주를 마시고 기자회견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까마귀 떼처럼 몰려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 제 발치 바로 앞에 웅크리고 취재하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펜으로 종이를 긁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양주를 마신 직후라 약간 알딸딸한 정신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북한을 떠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으면 곧 죽을 게 뻔해서 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귀순을 선택했습니다. 남한에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북한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살떨리는 비행과 양주 때문에 심경을 숨김없이 솔직히 밝혔어요. 이어서 북한 공군 생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급 대우를 받았지만 검열과 감시가 매우 심각했다고 답했어요. 북한 군사력과 체제의 실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설명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뒤로 갈수록 점점 정신이 맑아졌어요. 양주 기운이 조금씩 빠지면서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셔터, 연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자들의 펜끝에서 빠르게 기록되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귀중한 증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기자들은 제가 말하는 북한의 실상에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오의 이야기를 할 때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 내내 저는 북한 체제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짧고 명료하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북 체제는 살 곳이 못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제 외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북한에서는 가족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기쁨도 잠시 곧바로 국정원으로 이동해서 철저한 신원검사와 군사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국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담당자들이 정중하게 절차를 설명해주고 제 동의를 구했습니다. 심리조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귀순한 것인지, 혹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이었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온갖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사실 그대로 답변했어요. 조사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 출신답게 한국의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북한 군사 체계부터 병력 현황, 무기 체계, 방공망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공군작전 전술과 전투기 성능에 대한 정보는 한국군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미그 19의 한계점, 조종 특성, 연료 소모량, 무장 체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연료가 부족해서 실제 작전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구간은 레이더 사각지대여서 탐지가 어려워요. 제가 제공한 정보들이 녹음되고 문서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녹음기가 돌아가는 딸깍거리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개인 수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극기 조작법,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 각종 전술과 전략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정보들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는 종이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조사관들은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추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 답변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강남 아파트 두 채 값에 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미그 19기와 권총 등의 무기, 개인 수첩과 매뉴얼 서류, 그리고 생활 정착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의 개념 자체가 달랐거든요. 배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보상금 지급 절차도 투명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며칠 뒤 제가 귀순한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우선 북한 공군의 훈련 비행길과 작전 전술이 전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탈출 경로가 완전히 차단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훈련 시 연료 공급량이었습니다. 이제는 10분만 비행할 수 있는 양의 연료만 채운다고 했어요. 조종사들의 탈출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제가 귀순할 때 비행했던 그 항로에는 지대공 미사일까지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려는 동료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군 사력을 투입한 겁니다. 북한은 전기 철조망도 적군이 아니라 자국민이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자국민을 격추시키기 위해 미사일까지 설치한 겁니다.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살상을 위해 군사 설비를 강화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제 귀순을 통해 한국 공군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F-16 비행기 레이더가 오류에 취약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북에서 침공 목적으로 북한 한계선을 넘었다면 참혹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 발견으로 한국 공군의 방어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레이더 점검 주기도 단축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제 귀순이 한국의 국방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 셈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한국 정착 과정은 원활히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켠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국 정부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와 탈북 지원 가능성을 물어봤지만 외교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저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루도 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특히 그리웠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아버지와 함께 보던 전투기들,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북한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정호 같은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증언할 수 있었어요.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면담에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과 슬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북한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에요. 얼마 뒤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 특별임관되어 조종사 교육을 다시 받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군이었던 제가 한국군 조종사가 될 수 있다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강제가 아닌 제 의사를 존중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소령으로 시작해서 비행 실력과 군사 지식을 인정받아 대령까지 진급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후배 양성이었습니다. 교육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 20명 남짓한 젊은 조종사 후보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8살 정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리 대위 동무, 저도 동무처럼 멋진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꿈이 컸던 그 아이의 비극적인 마지막을 생각하면 아직도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누구나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출신 집안, 뇌물, 아첨이 아닌 실력으로 말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부모의 직업 상관없이 꿈만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고발당하고 사상투쟁하는 일도 없었어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고 상사나 교관과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관님, 이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으로 풀어가며 더 나은 방식을 찾도록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훈련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무조건 복종과 암기였다면 한국에서는 창의성과 판단력을 중시했습니다. 교관들은 왜? 라는 질문을 격려했어요. 북한에서는 왜? 라고 물으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문을 갖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체벌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합이 일상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엎드려 뻗쳐 오리걸음이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격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영 생활이었어요. 북한에서는 24시간 감시와 통제였다면 한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줬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휴가도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개인적인 일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국가 자산의 관리 대상이 되는 북한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파괴와 복수를 강조했지만 한국에서는 보호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몇 년간 한국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국력은 공포가 아니 자발적 헌신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제 교육을 받은 후배들이 하나둘 독립된 조종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교관님,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행운이네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 조종사로서 엄격하고 가혹한 체제에서 살아남으려 버둥거리던 저에게 한국 공군은 자유와 인간, 존엄을 가르쳐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어느새 저도 60이 넘었어요. 부모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탈출한 후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을까요? 마지막에 저를 떠올리셨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형제들과 친척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북녘 땅에 묻힌 부모님 무덤의 절이라도 한 번 올릴 수 있을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대한민국의 파란 하늘 아래서 저는 오늘도 비행을 계속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